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2016년) 유엔은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과 같은 치명적 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과학자들도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중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서 경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 인근에서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우주선이 충돌합니다. 침묵의 멸종자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켜 지구를 지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소행성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충돌 4분 전 1500km까지 가까워지자 디디모스와 디모포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돌 3초 전 암석으로 가득한 디모포스의 표면이 드러났고 잠시 후 신호는 끊어졌습니다. 심우주에 있는 소행성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한 인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Our world'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mission. On behalf of the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atulations to the DART team and to NASA on this historic accomplishment and first demonstration of a game-changing planetary defense capability. Go DART!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 이른바 다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대규모 행성 방어 전략의 일부인데,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소행성이나 해성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기술을 테스트하는 미션입니다. 다트 미션의 우주선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1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목표했던 약 170m 크기의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정확하게 충돌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에 설치된 한국천문연구원의 망원경에는 전체 충돌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총알의 15배 속도로 디모포스 소행성을 충돌하자 뿌연 먼지가 주변에 분출됩니다. 우주선은 자판기 크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인해 지름 170m의 소행성에 큰 충격을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아웃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다트가 디디모스의 위성 소행성인 디모포스에 충돌하는 장면을 관측을 수행을 하였고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아웃네트워크와 레몬산에 설치된 1m 만원경, 소백산 천문대와 보현산 천문대 만원경을 활용을 해서 디디모스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디모포스의 공전 궤도가 다트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트 프로젝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디모포스의 궤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바뀌었는데요. 나사는 이번 충돌로 디모포스의 공전 주기가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2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주 재해로부터 인류가 더는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첨단 산업 발달에 따른 전기에너지 응용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전기 추진 선박을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전기선박 육상시험소입니다. 이곳에는 전기선박에 실제 설치되는 모든 장비들이 실제로 함께 똑같이 설치되어서 한 해 탑재 전에 성능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선박 하부에 위치한 전기 선박은 고장 시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상 시험소를 만들게 됐는데요. 세계 세 번째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이 가능할까요? 물이 없더라도 수조 시험 결과 또 혹은 유체 해석을 통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의 동특성을 실제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해서 물이 없는 육상에서 선박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선박이 물에 있을 때 프로펠러가 받는 저항이나 영향을 프로그램으로 모사해 모터에 그 힘을 가하는 장치인데요. 그 성능은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국산화 처음으로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해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가 너무 커서 다른 산업으로 민수 산업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인지가 된 거죠. 국내 최초로 설계 및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성능 검증을 거쳐 건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이뤘습니다. 예, 지금 자율운항을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모사를 하고 있는데 오차 안에서 잘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회전 추진기, 가변속 발전기, 그리고 자율운항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 회전 추진기는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기존엔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기계식 톱니 기어를 사용해 왔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자석을 이용한 상반 회전기를 개발했습니다. 기계식 기어는 소음과 진동이 생기게 되고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자석식 기어로서 자력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비접촉으로 구현해서 소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잠수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로 10년째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한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역대 수상팀 중에 60% 이상이 사업화하였고 투자 유치, 사업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본 대회가 개최 취지에 맞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참가 기업 중 유독 눈길을 끈 팀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을 찾아 서울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2022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거머쥔 이들. 야, 어떤 아이디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해서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점점 치솟고 농촌과 도시의 거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과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의 문제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빈집을 활용하여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빈집의 정량적, 정성적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빈집을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로 탈바꿈시켰답니다. 빈집 활용을 위해
밤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번엔 길을 가다 사진을 찍습니다. 도시에서만 주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또 거기에서 또 주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저희가 만드는 것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사전 조사를 통해 매일같이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공수해 수집 중이라는 박찬호 대표. 그 부단한 노력 덕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세컨하우스 플랫폼은 나날이 성장 중이랍니다. 혹시 서울에도 빈집이 있나요? 서울 쪽엔 빈집은 많이 없고 서울보다는 지방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많은 이들이 몰라서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는 세컨하우스 사업. 그에겐 꼭 이루고픈 목표가 하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한 채에서만 살아가는 좀 경직된 주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선택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사능이란 어떤 물질 속의 불안정한 핵의 붕괴로 인해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 얘기하고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띄었다. 그걸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사선은 이제 거기서 나온 방사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내면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 우리 몸이 피폭되는 건 방사능을 피폭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방사선의 피폭이 되는 것이죠. 이 방사능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보통 밀리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리시버트가 보통 한 우리 사람이 이제 죽는 정도가 되려 그러면 한 5,000 밀리시버트 정도가 돼야 사람이 반치사량이라 절반이 죽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아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암 발병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00 밀리시버트입니다. 방사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흙이나 암석 등 지구의 모든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자연 방사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나 전자제품 그리고 X선 촬영기 등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인공 방사선인데 두 가지 모두 5,000 밀리시버트 이상의 농도로 높아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 방사선의 경우 그 수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인공 방사선의 경우 일정 농도 이상 생명체에 직접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 DNA 세포를 파괴하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전부 그죠? 수학에 대한 어떤 외국의 거장들, 그죠? 고수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한번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1989년에 미국에서 6개국 13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수학평가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거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하였고 미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꼴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는 수학에 관한 문제를 물은 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하듯이 정서적인 어떤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였습니다. I'm good at mathematics.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고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yes, no로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대답에서 미국 학생의 68%가 yes라고 답하면서 1등을 하였고 1등 성적을 받았던 한국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수학을 잘한다에 동의함으로써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커리큘럼에 학교의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뭐 모토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러한 철학 아래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시험 성적은 마지막이었는데, 그죠? 정서적인 자신감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듬해에, 그죠? 미 타임즈의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은 개떡같이 치고 느끼기는 자부심은 빵빵하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유명한 에세이를 씁니다. 물론 우리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실린다면 이런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은 최고이고 자존감은 최저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89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력 테스트가 있죠. 그죠? OECD에서 주관하는 매 3년마다 15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사 테스트가 있고 거기에서는 학업 진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상태도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항상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딱 그 극단에 있습니다. 그죠? 반대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익숙하신 거죠, 그죠? 정확하게 회사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어쩌면 수포자의 대량 생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넘버즈, 그거를 제가 수용자라고 풀어봤습니다. 수를 이용하는 사람. 끊어읽기를 잘 끊어 읽으면 넘버즈가 됩니다. 그죠? 멍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학이 우리를 넘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바이러스 발견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를 찾았으니 이제 치료제인 백신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1981년부터 백신 개발에 나섰는데 하지만 예? 임상실험 대상을 찾기가 힘들다고요? 네, 다들 불안하다고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네요. 어쩌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네? 박사님이요? 사람들이 새로운 백신을 불안해하자 그는 바로 백신의 첫 접종자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에 제약회사 직원까지 동원해도 임상실험 대상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했는데 박사님! 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니 왜? 백신을 맞겠대요. 백신을? 왜? 아니 그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던 사람이 출혈열에 걸렸다는 기사가 났대요. 그래서 골프장 직원들이랑 애호가들이랑 서로 맞겠다고 지금 난리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일로 자연스럽게 2천여 명의 임상실험이 진행됐고 1990년 9월 백신이 시중에 출시. 우리나라 신약 1호 한타박스가 탄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서울 바이러스를 발견. 240여 편의 논문, 10건의 특허라는 결과물을 냈고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중 처음으로
미 육군 최고 시민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그런 후학들에게 늘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과학자에게 우연이란 노력할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면 귀인이 반드시 나타나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1930년부터 75년까지 4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출혈열의 원인을 밝혀내고 바이러스의 진단법, 백신까지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호왕 박사. 그의 집념과 끝없는 노력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낸 것은 아닐까. 국산 장비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않아 100% 수입해온 투과전자 현미경을 국산화하기 위한 곳인데요. 그리드로 되어 있는 시료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가운데 보급형 장비, 선도형 장비, 세계 최초형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보고 있는 장비는 이미 완성된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매우 그 작은 영역의 부분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인 가시광선을 이용해 시료를 관찰하는 광학 현미경과는 달리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 대신 전자를 이용해 시료를 시각화하는 연구 장비입니다. 본 투과전자현미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자빔을 발생하는 전자총 부분이 이쪽 부분에 있고요. 전자빔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료를 투과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아래 형광판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빔을 각 단에 있는 렌즈에 통과시켜 시료의 내부 구조를 확대해 관찰하는 투과전자 현미경. 높은 전압으로 짧은 파장의 광원을 만들 수 있어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보다 1000배 정도 높은 분해능으로 시료의 미세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자체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용 전자렌즈인데요. 오늘은 투과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적유로는 이 뭉치는 지금 도사계 렌즈가 2단으로 들어가 있는 뭉치이고요. 이 안에 코일이 2단 들어가서 2개의 렌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총부터 맨 밑에 스크린까지 렌즈가 8개 정도의 단이 있는데요. 집속하고 다시 확대하고 펼치고 최종 2m 밑에 있는 스크린에 보내기까지의 광학계 설계가 쉽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자유자재로 광학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질까요? 네, 이 장치가 시료를 장착하는 홀더입니다. 예, 이 끝부분에 시료 그리드가 이제 장착이 되고 거기에 시료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대 분해능을 2나노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장치고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한 2000배 정도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투과전자 현미경이 개발된 지 83년이 지난 2015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단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내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외국산 투과전자 현미경의 영상과 독자 개발한 투과전자 현미경의 시료 영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 하면 이제 사실 고분해능 현미경의 대명사이죠. 외국에서는 그 투과전자 현미경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불과 지금 5년, 6년 만에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 부품들을 또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장에 나간다면
뭐 국산 제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 준비됐고, 자, 뭐부터 보면 돼? 어? 뭐부터 보면 돼? 어? 그때 등장하는 준비물. 먼저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화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약간 물고기 모양? 막 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무슨 착시야? 그런데 여기에 초록색 세로선이 생기자 오? 우와! 이거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방금 분명히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엔 가로로 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러면 오! 야, 이거 갑자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분명 물고기 모양 선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로선, 세로선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건 뭐 선이 3개가 있네? 가운데 가려놨고. 잘 보시면 위에 검은 선 있죠? 예, 검은 선. 그 선이 계속 이어진다면 파란색, 빨간색 중에 어떤 선이랑 이어질 것 같으세요? 파란색이지, 파란색. 파란색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아닌데? 잠깐만, 이건 자가 필요해, 자가. 정확하게. 응? 아니, 근데 자를 어디서 꺼내는겨? 이게 왜 여기서 나왔지? 아무튼 자를 문제의 그림에 대보자. 보세요. 빨간 선이 맞지요? 이 그림은 독일의 물리학자 포겐도르프가 자신의 이름을 따 명명한 기하학적 착시 현상인데요. 중간 부분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은 선의 가파름을 정확히 예상하기 힘듭니다. 선배님 신기하죠? 너무 좋은데? 너무 신기한데? 내 눈을 의심케 하는구만.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